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모시고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40주년을 맞아서 보신 것처럼 여야 지도부가 모두 광주로 향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후 세 번째로 이곳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정부도 5.18의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날수록 마음의 엉어리가 하나씩 풀리고 우리는 그만큼 더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곡과 패배는 더 이상 설 길이 없어질 것입니다.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 조작 의혹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 보신 메시지에는 담겨 있지는 않았지만 개헌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문 대통령의 이번 기념사를 통해서 또 21대 국회 이런저런 의미로 개헌안이 솔솔 얘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가운데 또 불을 붙일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MBC하고 특별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을 해서 한 발언인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헌이 논의가 된다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기재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이미 얘기한 지 오래된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하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개헌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이제 임기를 2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에 만약에 시동이 걸린다면 그걸 또 예를 들면 2018년 3월에 있었던 것처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전국이 급속히 개헌 전국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코로나19 극복이라고 하는 게 최대 화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개헌이 만약에 쟁점이 되게 된다면 코로나19 극복이라기보다는 정쟁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제가 볼 때는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개헌 의지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기존에 얘기했던 것처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기재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그 개헌의 시점이 언제이든 간에 예. 이렇게 일단은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당도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에 약간은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이고요. 화답을 한 거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정도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지금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지금 현 체제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87년 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87년 이제 민주화 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이제 헌법 개정안이 벌써 35년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법에 꼭 담아야 될 생명권이라든지 환경권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또 새롭게 경제사회적으로 바뀐 어떤 가치들이 헌법에 제대로 녹아있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 개정은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번 그러니까 현재 20대 국회 전반기에서도 아마 이미 상당 부분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안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 이제 김성환 변호사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게 개헌안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블랙홀이 돼버려요. 예. 모든 이슈를 이 개헌안에 가기 때문에 네. 지금 정말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며칠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말 100년 만에 올지도 모르는 이 엄청난 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개헌안에 힘쓰다 보면은 예. 혹시 본말 전도될까 하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조금씩 준비는 하되 아마 이게 본격적으로 되기에는 아마 다음 정부 다시 예. 말씀드려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아닌 그 다음 정부에서 아마 초기에 바로 개헌안이 나오는 것 아마 이게 아마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5.18 40주년 이야기로 다시 좀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통합당의 달라진 모습이 눈에 많이 띄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지난해 당내 5.18 폄훼 발언과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식 사과문도 발표했고 어제는 유승민 의원이 현장에 찾아가서 사과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통합당 원내 지도부가 광주 찾았는데 지난해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던 것 같거든요.
과거하고 단절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저는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들 사이에서 5.18 문제가 그동안에 쟁점화됐을 때 자꾸 통합당이 과거로 회귀한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특히 이제 다른 것도 몰라도 5.18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른바 극우라고 불리는 북한 특수군 개입설을 주장해왔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5.18 유공자들 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던가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통합당을 지배해왔다.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절연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동의하고요. 또 이번에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과가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예. 제도적 변화에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18 특별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미진하다고 하는 진상조사에 관한 부분들, 예. 그러니까 활동 기한은 작년에 법 개정이 이루어졌었죠. 네. 그러니까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활동 기간은 앞으로 2년 보장이 되고 다시 지금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다음부터 그 시점부터 1년 더 이렇게 해서 총 한 3년 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 특별법을 좀 찾아봤어요. 예.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보니까 자료 제출 요구권, 그리고 동행명령권, 영장 청구 의뢰권, 수사 의뢰 네. 뭐 요 정도 수준이에요 보니까. 근데 자료 제출 요구권은 이러저런 이유로 거부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다시 또 그걸 강제할 방법이 별로 없고요. 동행명령 같은 경우에는 동행명령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입을 안 열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고 영장 청구 의뢰라든가 수사 의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부기관에서도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장 청구 의뢰가 좀 일반적인 이제 정부기관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권한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강제수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있고요. 무엇보다도 5.18 그 역사 왜곡 처벌법이라고 이른바 불리는 네. 그러니까 5.18 문제는 이미 헌법적으로도 다 검증이 된 거고 역사적으로도 검증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망언을 쏟아내거나 이런 부분들은 헌법 정신의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에 마치 정치적 의견인 양 그렇게 지금 그동안에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혐오와 차별 이런 것들이 다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과거의 5.18 폄훼 발언이나 망언을 쏟아낸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한다고 한다면 그 법 개정에 동의해 주길 바란다. 예. 그런 이제 제도적인 변화들을 같이 동의할 때 그때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그 제1야당의 그 어떤 행보를 보면요. 물론 뭐 5.18만 놓고 봐도 지난해 39주년 때 자유한국당의 광주에서의 행보, 그리고 40주년을 맞은 오늘 또 미래통합당의 행보가 확연히 눈에 띄게 다르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부정선거 의혹 관련해서 보수 유튜버들과 또 선을 긋는 모습들, 과거사법 처리에 대한 합의들, 이게 이제 보수 정당, 제1야당의 변화가 눈에 띄게 보입니다. 의석수가 불러온 좀 불가피한 상황인지 아니면 보수의 갈 길에 대한 재정립하는 그런 과정인지 좀 궁금하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첫째, 앵커께서 지대하신 부분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예. 제가 볼 때는 보수가 새로운 길을 찾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이래가지고 이제 다만 한 가지는 이제 저기 좀 견해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미래통합당이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 전체에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폄훼를 했다, 왜곡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런 지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광주 민주화 운동은 일단 역사적으로도 이제 증명이 된 사건이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이건 민주화 운동으로 결정된 사항이에요. 네. 여기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다거나 뭐 왜곡한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게 있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그 민주화 유공자들이나 국가유공자 세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독립운동 유공자들도 나중에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잘못했다 해가지고 서원이 박탈되고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어요. 근데 그 독립유공자 전부 다 국가보훈처 심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심사한 부분도 있지만 지역기관에서 심사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유공자 명단을 개방하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억지 주장이고 핵심의 주장은 뭐냐면 다시 한번 유공자라도 저기 된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한번 조사해가지고 진짜 유공자인지 아닌지를 좀 가려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어필은 제가 볼 때는 뭐 국민들의 입장에서 또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걸 다 왜곡이다 폄훼다 이렇게 저기 치부할 수 있는 것만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미래통합당에서 이번에 그 광주에 가가지고 철저하게 반성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혹시라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금이라도 앙금이 있다면은 그걸 털고 다시 한번 20세기, 21세기 미래로 나아가고 그다음에 5.18 문제 가지고 언제까지나 이 국론 분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아주 가서 철저하게 사과한 거 잘했다. 다만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이분이 정말 그 일부의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실질적인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분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걸 본인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야 돼요. 무릎 꿇고. 근데 여전히 그걸 안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참 아쉽고 좀 화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의 논지를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통합당의 이른바 서진, 광주 쪽으로 호남 지역으로의 이런 행보들이 결국은 또 극우 세력과 선을 긋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도적인 행보로 볼 수가 있을지 아니면 통합당의 어떤 더 큰 변화를 또 암시하는 게 아닐지 뭐 이런 부분들의 의문점이 좀 들거든요. 전 주승민 원내대표하고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유승민 합쳐졌네요. 그 의원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무성 의원도 과거부터 그랬잖아요. 인물의 한행진곡 불러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진정성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86그룹과 그 민주화를 경험했던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5.18에 대해서 부정한다고 하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당이 이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당론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미래통합당이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고 이번 선거에서도 뭐 사연패를 했다고 할 정도로 참패를 당한 것에는 역사의식에 뒤처진 정당이라고 하는 인식도 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념적인 측면에서 반공이라는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의 변화에 맞추지를 못하기도 하고 또 보수적 가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시대의 가치는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 문제에 대해서 이건 뭐 선별복지에 대한 부분만 뭐 그동안에 주장을 해왔다거나 이런 것처럼 국민들은 30, 40대까지 또 20대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86그룹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대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좀 새롭게 변화하는 보수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통합당이 보여줬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념의 색깔론에 굉장히 좌우되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런 모습에서 이제 좀 일부 탈곽하고 좀 변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저는 일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김무성 대표가 이제 극우 유튜브하고 나가 한판해서 싸워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하고 맥락이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5.18 과거 망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게 그런 혁신과 변화의 시작점이었으면 좋겠다. 또 앞으로 이제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과거에 부적절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 그런 부분은 이제 마감하고 종결하고 그리고 넘어가서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의기억연대가 할머니들을 위해 마련했던 쉼터가 계속 그 구매 과정부터 팔고 또 운영하는 과정까지 지금 논란인 상황인데요. 우선 정의연 전 이사장이었죠. 윤미향 당선인의 해명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남편이 친분이 있던 그 당시 안성신문 대표 이규민 당선자에게 안성 지역에 혹시 부동산 중에서 이런 게 없을까라고 제안을 했고 마침 그 신문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던 터에 당시 그 운영위원장이었던
건축주가 그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저희들이 만남이 성사된 거였어요. 네, 지금 들으신 내용은 안성 쉼터 자체를 처음 사는 과정에서 중개를 한 인물이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당선인이라는 게 알려져서 논란인 겁니다. 지금 이 당선인은 소개만 해줬다는 건데 이게 당시의 시세보다 비싸게 지금 구입을 한 상황이고 또 팔 때는 뭐 반값 정도의 손해를 보고 팔았다라는 게 논란인 상황인 거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보십니까? 이 부분은 말이에요. 상당히 이제 아직까지도 그 유미양 당선자를 비롯해서 정의기억연대에서 몇 가지 해명을 많이 했는데 그 해명한 것들이 사실은 국민들이 맞다, 당연하다, 저게 맞겠지라고 이렇게 수긍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해명한 부분들이 와닿지는 않는 거죠. 첫째, 안성의 쉼터 저기는 저희가 이제 언론에 보도된 바를 의하면은 현대에서 10억 원을 지정 기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기 쉼터를 할머니들 위해서 쉼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마포구 성산동에다가 이제 구입하는 걸로 했는데 2013년도입니다. 10억이면 작은 돈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1년 뒤에다가 안성으로 옮겨왔어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나온 바에 의하면은 반론이 그 당시에 뭐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이 안성을 옮겼다 그러는데 예산이 부족하면은 예를 들어 추가로 예산을 배정을 받든지 아니면은 어떤 또 추가 기부를 받든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목적 외에 엉뚱한 안성 그것도 저 장소가 금광저수지라고 안성을 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금광저수지라고 완전 안성 시내에서 완전 외에 떨어진 성남사란 절 근처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있는 별장식인데 그걸 갖다 그 당시에 2013년도면은 저게 평당가가 얼마냐면 한 40만 원, 30만 원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총 다 합쳐봐야 한 3억 5천 정도면은 사고 충분히 남는데 거기다 저거를 7억 5천 하다가 거기다 1억을 플러스 해가지고 또 인테리어를 또 새로 합니다. 예. 그럼 총 8억 5천짜리 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혹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걸 또 요번에 또 갑자기 또 매각을 하면서 절반가에 4억 2천. 4억 2천은 지금 안성에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시세라는 거예요. 지금 시세. 예. 그럼 그 당시 시세는 얼마겠어요? 2013년도면 지금으로부터 7년, 8년 전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왜 이규민 당선자는 본인이 그거를 선의에 의해서 소개를 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실거래가가 얼마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소개한 데가 오히려 엉뚱하게 자기가 하고 있는 신문사의 그 운영위원장이 소유한 거라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걸 오히려 뻥튀기 해가지고 신문사에 혹시 돈을 받은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문점도 갖게 되면서 수없이 많은 의혹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의문점들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데 뭐 하나 명쾌하게 답이 떨어지는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윤미향 당선인의 그 수원의 아파트 2억 원 뭐 경매를 현금으로 구입한 부분 그리고 김복동 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식 당시에 개인 계좌로 조의금을 받았던 부분들 뭐 해명들은 하고 있는데 이게 명쾌하게 그게 딱 떨어지지는 않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인도 심심한 사과는 하지만 사퇴는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운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상황들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많은 논점들이 포함돼 있어서요. 다 일일이 얘기하자면 뭐 굉장히 한도 끝도 없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번에 이제 쉼터 구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왜 그 집을 샀는데 나중에 부동산 가치가 떨어졌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하고는 좀 달리 생각해야 한다. 필요했으니까 집을 산 거고 그 필요한 집이 나중에 가서 가치가 떨어진 것인데 마치 가치 떨어지는 것이 뭔가 잘못해서 떨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에 비춰볼 때 그런 방식으로 좀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다만 이제 저는 좀 더 투명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뭐 어떤 방식의 선택을 했던 간에 손해를 끼친 게 되는 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건 해야 된다. 자기의 잘못된 정책적인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 지정기부금이 큰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됐잖아요.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왜 뭐 그 계좌 그 부의금을
조의금을 계좌로 받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윤미향 당선인이 왜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집을 구입했느냐 이제 이런 것에 관한 맥락으로 제가 볼 때는 이건 사실 좀 맥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활동이라고 하는 정대협이 활동이 시작된 게 91년도에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으로 폭로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또한 국내 언론이 보도한 것도 아니고 아시아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 무렵에 정대협 활동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예. 윤미향 당선인이 그때부터 사실 활동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주축이 돼서 국내에 있는 할머님들이 더 추가로 나도 위안부다라고 하는 사실을 폭로하고 고백하는 과정들이 같이 이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윤미향이라는 사람이 활동하면서 같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동안에. 예. 그 과정에서 윤미향이라는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한 축으로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한 축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한 사람한테 시민단체가 의존해온 경향은 없었을까 하는 부분이 저는 의문이 남아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윤미향 당선인이 많은 사람들하고의 어떤 의논 과정이라든가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홀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지금 뭐 당선인으로 활동하고 지금 정 의원 대표직은 내려놓고 새로운 대표가 임명이 됐기 때문에 정 의원이 이젠 좀 새롭게 시민단체를 바꿔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 의혹이 나오는 부분에서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왜 꼭 이규민 당선자하고 안성신문하고 연결이 돼서 또 소개를 받았느냐. 소개받을 수 있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소개받는 건 행위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활동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열심히 찾다 보니 적합한 게 그 당시에 있었고 그 정도 규모가 되는, 제가 보니까 주택도 상당히 건물이 커요. 그러니까 이 정도 쉼터로 이용할 만한 주택을 물색하다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판단했을 수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순전히 개인적인 판단에만 의존했는가, 이게 너무 지나치게 그 사람한테만 의존한 것은 아닐지, 이런 문제 제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는 보지만 우리가 횡령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횡령에 대한 의심할 만한 근거들 우리가 좀 갖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예. 너무 많은 추측을 거기다 넣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섣불리 의혹 제기만 하고 나중에 가서 심각하게 개인의 명예나 이런 것들을 훼손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추가로 드릴게요. 부동산이 가격이 처음에는 A라는 가격이 있다가 나중에 떨어져서 싸게 팔았다. 이거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저기 쉼터가 공시적으로 뭐 다른 건 더 둘째치고 첫째 공시지가 자체가 2배 반이 올랐어요, 지금에. 근데 가격이 떨어졌다고요? 이거 팩터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처음에 살 때부터 비싸게 산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규민 당선자는 그 지역의 지역신문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그 지역에 밝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매매가 됐던 주변에 거의 주변에 1km 정도 떨어졌던 그 인근 부동산의 실거래가가 얼마였냐면은 그것보다도 조금 더 대지도 넓고 건평도 있는데 불과 2억 8천만 원, 3억에 매매가 됐다 그래요. 근데 그걸 7억 5천에 사가지고 1억에 인터넷을 더했다 그러는데 이걸 누가 의심 안 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받았던 부분은 이 부분은요. 정확하게 이건 도덕성 문제가 아니고 기부금 품법 그 위반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상세한 거는 검찰 수사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문제는 윤미향 당선자가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야권에서는 정확하게 자신 있으면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서 당선인 자격에서 사퇴하라 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예, 예. 이게 뭐 정상적인 거래였든 아니면 부당 거래였든 간에 이 자리에서 계속 얘기를 하던 것은 사실 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치권에서는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혹 제기할 수 있어요. 당시에 공시지가가 이만큼인데 왜 다른 데보다 한 몇 억 정도 비싸게 샀느냐 지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어요. 예. 그 판단이 적절했는가에 관해서는 의혹 제기도 할 수 있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저도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니 왜 뒷돈을 챙긴 것처럼 막 얘기를 한다거나 이거는 좀 자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미 오늘 고발 들어갔잖아요. 그럼 검찰 수사 불가피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가서 배임 혐의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좀 지켜봐 주는
그런 정도의 참을성 가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지금 뭐 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 집하고 우리 집하고 1억 정도 차이 나요. 왜 차이 납니까?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왜 이 아파트 단지 저쪽 동하고 이쪽 동하고 집값 차이 납니까? 똑같은데 공시 가격은. 예.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얘기로 접근하지 말고요. 그리고 당시에 누군가가 소개해줘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갖고 있으면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저는 동의하고요. 공개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공개하라고 또 얘기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샀다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 이 모든 것이 마치 뒷돈을 챙기려고 한 것처럼 연결되는 것은 그 거리감이 너무 의혹의 거리가 크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치권이나 공당에서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일단 자제해야 한다. 그게 책임성 있는 태도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 이게 어찌됐든 간에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정치 문제로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고 여기에 국민의당도 그렇고요. 그리고 민생당도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정치권 분위기는 그렇게 형성돼 있는데 비교적 거리를 두고 있던 민주당이 조금씩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에서 기다릴 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 나온 얘기 중에 광주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당과 깊이 상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은 다른 기류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저는 뭐 박범계 의원 하시는 말씀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이낙연 총리께서 하시는 말씀, 이제 당선자시요. 하시는 말씀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왜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당장 그냥 가벼운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그 한차 선거 때 그 전 국민 그 재난지원금 얘기할 때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재난지원금 받으면은 우리가 다 장학재단 만들고 다 모아서 기부하자라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미향당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 기류가 바뀌었어요. 좀 방송 언어랑 어울리지 않는 단어지만 워딩 그대로면은 저런 것들 배채워주려고 우리가 기부하느냐 이런 분위기가 생겼어요.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저 사건이 하나가 무슨 문제냐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봐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완전히 싹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박광계 의원이나 혹은 이낙연 총리께서 지금 빨리 정리하려는 부분은 뭐냐면은 사회 정의, 근데 국가의 미래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논란은 계속될 것 같아요. 지금 이낙연 전 총리까지도 여기에 대한 이제 언급을 물론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검찰 수사가 그렇다고 그렇게 빨리 결론 날 것 같지는 않고 정치권에서는 이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떤 결론을 맺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 설득할 자신 없으면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대충 뭐 정의원이 그동안에 이제 부적절하다고 아버지가 이제 쉼터 윤미향 당선인의 아버지가 쉼터 관리인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구분이 철저하지 못했다 이렇게 사과를 또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 지금 윤미향 당선인이 소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추가로. 그러니까 그걸 언론을 통해서 일부 팩트만 얘기하지 말고 충분히 설명할 만한 근거를 갖고 있으면 그 근거에 대해서 공개하고 국민들께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설득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성은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관계자라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 검증 절차는 또 밟아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관련된 내용 그리고 자료가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배불린 게 뭐가 있는지 증명이 된 게 있나요? 지금 아마 우리 사회에서 정말 배고프게 시민단체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격분할 거예요. 우리 사회 많은 시민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처음에 시민단체 활동 시작할 때 90년대 분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떠났어요. 많은 분들이. 그때부터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참 배고프게 시민활동 많이 해왔어요. 해왔고 그 사람들이 자기 돈을 오히려 넣어가면서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를 불렸다고 하는 표현에 부합할 만한 팩트가 나오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저는 엄청나게 많은 공분을 살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윤미향 당선인이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팩트가 없잖아요. 지금 의혹 제기를 할 거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때 이렇게 됐습니까? 해명하십시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얘기할 수 있지만 왜 배불립니까? 라고 얘기하시지는 말아달라는 겁니다. 예. 그건 많은 사람들한테 대한 모독이 될 수 있어요. 네, 지금 뭐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이유는 이게 도덕적이나 또 법리적인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떠나서 위선의 문제로 비춰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민주당 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의혹들은 하루 이틀 지날수록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윤미향 당선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직까지 확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상황들에 대해서는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관련된 내용들 저희가 팩트 위주로 이렇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의도 일본지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